여보, 이거 심장에 좋은 영양제예요. 얼른 드세요. 아내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알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제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떨린다는 것을요. 영감탱이, 오늘도 이거 처먹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있어. 그래야 내가 회장 노릇을 하지. 아내가 돌아선 순간 저는 입안에 숨겼던 약을 화분에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 틈으로 믿지 못할 광경이 보였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다리를 못 쓴다던 아내가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제 전처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기어와? 내 다리. 다 늙은이 속이려고 연기한 거야. 5년 동안 절름발이 행세를 하며 저에게 독약을 먹여온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속아 내쫓았던 내 진짜 가족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제 죽어가던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LK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몰려든 연회장 곳곳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김태준 회장은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아내 박민주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입장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다리 아프면 언제든 말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에 더욱 기댔습니다. 5년 전 자신을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아내를 향한 태준의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민주의 다리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유독 아팠고 오늘 같은 큰 행사 때면 태준은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챙겼죠. 회장님, 사모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포토타임을 위해 안내하는 직원의 목소리에 따라 태준과 민주는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태준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절뚝거리며 힘들어하던 민주의 걸음걸이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에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태준은 고개를 살짝 돌려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다리를 살짝 끌며 걷고 있었고 태준은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여겼습니다. 포토타임이 끝나고 환영사까지 마친 후 태준은 갑작스러운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요즘 들어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고 어지럼증도 심해져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좀 쉬다 와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민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의 이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래요. 잠깐 VIP룸에서 쉬다 올게요. 태준은 민주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태준은 그저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VIP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연회장의 소음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는데 복도 끝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감히 네가 내 자리를 넘봐? 그 목소리는 분명 민주의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죠.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보인 광경에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절며 걸었던 민주가 멀쩡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뺨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전처 최윤이었거든요.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내가 내 다리까지 부러진 척 연기하며 얻은 자리야. 민주가 바닥에 쓰러진 윤희를 내려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태준이 알던 상냥하고 연약한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준은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다리까지 부러진 척 연기하며라는 민주의 말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자신이 품고 살았던 죄책감과 빚진 마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윤희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태준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를 보살폈던 그 여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현실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죠. 태준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민주를 제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윤희를 한 번 더 거친 말로 윽박지른 후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죠. 민주가 지나간 후 태준은 다시 그 방을 들여다봤지만 윤희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저 멀리서 민주가 태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VIP룸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 여기 계셨구나. 많이 아파요? 민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다시 절뚝거리며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걸음걸이마저 연기로 보였어요. 괜찮아요. 조금 쉬니까 나아졌어요. 태준은 애써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조심스럽게 떠보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따라 다리가 더 아파 보이네요. 비만 오면 쑤시지만 당신만 곁에 있으면 괜찮아요. 민주는 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어 보인 미소는 태준에게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후 침실에서 민주는 평소와 같이 태준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장에 좋은 영양제예요. 오늘도 꼭 드세요. 민주가 물과 함께 약을 건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약을 입에 넣는 척만 했어요. 민주가 뒤돌아선 사이에 재빨리 침대 옆 화분에 뱉어버렸죠. 아까 목격한 민주의 멀쩡한 다리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그녀가 주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난 태준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늘 아침마다 찾아오던 몽롱함이나 어지럼증이 전혀 없었거든요. 민주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태준은 조심스럽게 민주의 드레스룸에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태준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굽이 10cm나 되는 높은 하이힐과 등산화가 가지런히 정리된 상자를 찾았거든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절대 신을 수 없는 신발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덜덜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태준은 중얼거리며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어요. 민주의 다리 부상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예전에 알던 은퇴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 내용은 절대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제 아내의 교통사고 기록과 당시 병원 기록, 그리고 제 전처의 행방을 조사해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준은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받았던 유전자 감식 결과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친자 불일치라고 적힌 그 종이를 바라보며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아들 우진이를 내 손으로 내쫓았다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주가 거짓말쟁이라면 이 결과지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5년 전 아들을 차갑게 내쳤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태준은 윤희가 일한다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멀리 지켜본 윤희의 모습은 초췌해 보였지만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바닥 다시 닦으세요. 손님이 불만 제기했어요. 호텔 매니저가 윤희에게 이미 깨끗한 바닥을 가리키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윤희는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그 모습에서 태준은 굳은 의지와 품위를 잃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돈을 위해 나를 배신했다고? 태준은 민주가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형사로부터 온 전화는 태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사모님의 입원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당시 회장님을 구했다는 사제 출연 기록도 사실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에서 빼돌린 돈을 세탁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태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깨달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죠. 태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형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주가 자신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가짜 부상으로 죄책감을 조작해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는 허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윤희를 모함했던 일도 태준은 혼잣말을 하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주가 울먹이며 가져온 윤희의 불륜 증거 사진들,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태준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가자 민주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어제부터 이상해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민주가 태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또렷해진 것을 눈치챈 거죠. 괜찮아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태준이 덤덤하게 대답하자 민주의 눈에 불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준은 평소와 달리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보니 그동안 놓쳤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어요. 민주가 관여한 각종 사업들과 계약서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보였거든요. 한편 민주는 급히 몇몇 임원들을 불러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요즘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사고 후유증으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민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더욱 회장님을 보살펴 드려야겠군요. 한 임원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들은 제가 회장님과 상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어요. 민주의 입가에 교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준이 회의에서 예리한 질문을 던져도 임원들은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태준은 자신이 서서히 회사 내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태주는 민주의 교묘한 고립 작전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최근 LK그룹을 노리고 있다는 적대적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 강우진이었어요. 며칠 후 태주는 의도적으로 우진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우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진이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가 회사를 갉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우진의 직설적인 말에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진의 당당한 태도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근거요? 여기 다 있습니다. 우진이 테이블 위로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주가 관련된 각종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우진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인 우진이 자신보다 회사 내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장님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어요.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만남을 마친 후 태주는 우진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받은 보고서를 본 태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강우진, 본명 김우진, 모친 최윤희.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태준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진이 바로 자신이 5년 전 차갑게 내쳤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내치게 만든 것도 민주의 연극이었나? 태준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적한 공원에서 마주 앉은 부자는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민주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하지 마십시오. 우진의 날선 목소리에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바보라서 속은 게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우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태준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기억 속에 위풍당당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은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우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역시 민주라는 악녀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태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저 악마를 잡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태준이 우진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민주의 가짜 의료 기록과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금고의 위치입니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우진은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태준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한편 민주는 태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났다는 보고를 받은 민주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회장님이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시는군요. 민주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수면제를 태준의 약에 섞었습니다. 치사량 직전까지 용량을 늘린 거였어요. 여보, 오늘은 특별히 좋은 영양제를 구했어요. 민주가 평소보다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민주의 정체를 간파한 상태였습니다.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다가 민주가 돌아선 사이에 재빨리 화분에 뱉어버렸어요. 잘 주무세요. 민주가 방을 나간 후 태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민주의 각종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에서 찾아낸 수상한 거래 내역들과 계좌 정보들을 우진에게 전송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태준의 은밀한 작업은 다음날 민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마침내 자신을 속인 가면을 벗길 준비를 마쳤어요. 화분 속에는 민주가 준 독한 약들이 하얗게 녹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민주의 거짓된 본성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새벽 2시, 우진은 컴퓨터 화면에 뜬 메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온 민주의 비리 증거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종 횡령 내역과 가짜 의료 기록들을 보며 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진은 혼잣말을 하며 자료들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5년간 품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서서히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진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부자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태준은 우진이 올 때까지 손을 부르르 떨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 목숨을 걸고 수집한 거군요. 우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돕는 겁니다. 우진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태준 앞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어요. 민주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직접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해요. 어떻게요? 치매 연기를 하세요. 민주가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하는 겁니다. 우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태준이 완전히 망가진 척 연기하여 민주를 안심시킨 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범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틀 후부터 태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태준은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이 사업은 내가 언제 승인했지? 태준이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직접 사인하셨는데요. 한 임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네. 태준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척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간 계속되자 회사 내에서는 태준의 치매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는 이런 상황을 보며 내심 기뻐했어요. 여보, 많이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민주가 태준의 손을 잡으며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이요? 태준이 당황한 척 물었습니다.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동안 회사 일은 제가 대신할게요. 민주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태준은 민주의 야욕을 더욱 부추기기로 했어요. 민주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태준이 민주의 손을 꽉 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이 나를 위해 다리까지 다쳤는데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는 게 맞겠어요. 태준의 말에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주는 겉으로는 만류했지만 속으로는 환호했어요. 아니에요. 유언장을 써야겠어요. 지금 당장.
태준이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민주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불러올게요. 민주는 평소 자신이 매수해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타난 사람은 우진이 보낸 변장한 변호사였어요. 서재에서 진행된 유언장 작성 자리에서 태준은 치밀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변호사님, 제 기억이 좀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태준이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당신 기억도 못하잖아요. 민주가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회장님 전처를 내보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주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드는 것도,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거짓 결과를 만드는 것도 다 제가 한 일이에요. 민주는 마치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듯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제 다리까지 다친 척 연기해가며 회장님 마음을 사로잡았죠. 민주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숨겨진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또렷하게 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서명만 하세요. 민주가 유언장을 태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는 척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찍지 않았지만 민주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주야. 태준이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챙기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푹 쉬세요. 민주가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방문을 나선 민주는 복도에서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취임식 끝나면 바로 심장마비로 처리해. 오늘은 아무데도 못 나오게 방에 가두고 감시해. 민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신복의 대답이 들렸어요. 문 안쪽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태준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5년간 자신을 속여온 악마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가 온 것이었어요. 우진 역시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일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부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수를 위해, 또 한 사람은 속죄를 위해 말이에요. 새벽 5시 민주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 2명이 태준의 침실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주가 오래전부터 매수해둔 신복들로 어떤 더러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문을 밖에서 잠그고 창문도 모두 봉쇄해 경호원장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쇠사슬과 자물쇠로 문을 단단히 잠근 후 이들은 창문마다 철창을 더 씌웠어요. 태준은 꼼짝없이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드레스룸에서 화려한 드레스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자 LK그룹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빨간색이 좋을까, 검은색이 좋을까? 민주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번갈아 대보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상상하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내 것이야. 민주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금된 방에서 태준은 벽에 기대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심장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진짜 심장약을 꺼냈습니다. 이것만은 민주가 손대지 못한 약이야.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버지로부터 온 긴급 신호를 확인했어요. 감금됐다고? 민주가 벌써 움직였구나.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곧바로 신뢰할 만한 보안업체에 연락을 걸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찢어 밧줄을 만든 후 창문에 묶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줄이야. 태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5년간 약물에 시달린 태준의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려던 태준은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꼴이 뭐냐? 태준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한탄하며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 몰랐거든요. 절망적인 순간에 태준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에게 우진이를 잘 부탁해.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줘.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태준은 옷 속 깊숙한 곳에 녹음기와 민주의 비리 증거들을 숨겼어요. 만약 내가 죽더라도 진실만은 밝혀져야 해. 태준이 가슴팍을 두드리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태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태준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얌전히 있어. 갔다 와서 편하게 보내줄게. 민주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민주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주가 파티장으로 떠나자마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노린 우진의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보안업체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교체 근무 왔습니다. 가짜 보안 요원이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혼란한 틈을 타서 태준의 방문 자물쇠가 조용히 풀렸어요. 회장님, 우진 변호사가 보냈습니다. 구조요원이 방으로 들어와 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준이 이를 악물며 되뇌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우진이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에 탑승하자 운전사가 곧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파티장으로 가주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검찰청에서 수사관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모든 범죄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서둘러 주세요. 우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 안에서 태준은 룸미러를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5년간 민주에게 조종당했던 병든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LK그룹 회장의 위엄을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주. 태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그곳에서 민주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태준은 가슴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몰려든 가운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민주가 단상에 올랐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민주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남편 김태준 회장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서 촉촉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 전 남편을 구하려다 다친 이 다리로도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민주가 다리를 살짝 들어 보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죽은 듯이 갇혀 있어야 할 태준이 똑똑한 걸음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저기 회장님이, 한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5년간 약물에 시달렸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눈빛은 번뜩이고 걸음은 힘차 보였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태준은 민주를 밀치고 마이크를 뺏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내는 사기꾼이자 살인 미수범입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태준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당황한 채로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치매가 도지셨군요. 얼른 병원에. 치매라고요? 태준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스크린 속에서는 민주가 멀쩡한 다리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높은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한 하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어서 민주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취임식 끝나면 바로 심장마비로 처리해. 연회장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지난 5년간 사랑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이 여자와 살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빚조차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대중 앞에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회사를 어떻게 살렸는데. 민주가 소리치며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달랐어요. 태준이 민주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며 제압했습니다. 5년간 당했던 모든 굴욕이 분노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입니다.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우진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진이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박민주 씨,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로 몰려갔어요. 민주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그 순간 미리 매수되어 있던 민주의 경호원 몇 명이 나타나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혼란 속에서 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굽 높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비상구를 향해 뛰었어요. 전현을 놓치면 안 돼.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대포차가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가자. 민주가 차에 뛰어올라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연회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직감했습니다. 민주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윤희와 우진을 해코지하려 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내 목숨으로 가족을 지키겠다. 태준이 단호하게 외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준은 수행원의 차 열쇠를 빼앗았어요. 회장님, 수행원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태준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탄 검은색 차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태준도 급하게 뒤를 쫓았습니다. 민주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죽어버려. 민주가 이를 악물며 윤희와 우진이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앞만 바라보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태주는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5년간 잃었던 가족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했거든요. 우진아, 윤희야. 이번에는 내가 지킬게. 태준이 중얼거리며 민주의 차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두 대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운명을 건 마지막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해안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민주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어요. 민주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백미러로 태준의 차가 쫓아오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어요. 다 끝났어. 그럼 모두 함께 지옥에 가자. 그때 앞쪽 도로에서 윤희와 우진이 탄 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주저없이 중앙선을 넘어 그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나만 죽을 순 없어. 다 같이 죽자. 민주가 광기 어린 소리를 지르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본 태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5년간 복용했던 가짜 약물의 부작용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윤희와 우진이를. 태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고통을 억지로 참으며 지름길로 핸들을 꺾었어요. 태준의 차가 가파른 숲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핥히며 지나갔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태준의 차가 숲에서 튀어나와 민주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차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어요. 태준은 눈을 질끈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지켜내겠어. 쾅!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준의 차는 종이처럼 구겨지며 멈춰섰고 민주의 차는 엄청난 충격으로 도로 밖 숲으로 튕겨나가 거대한 소나무에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찌그러진 운전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5년 전 민주가 연기했던 가짜 희생이 아니라 진짜 희생으로 가족을 구해냈구나. 태준의 의식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진과 윤희가 탄 차는 간발의 차로 추돌을 피했어요. 우진은 급히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찌그러진 차문을 억지로 열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눈 뜨세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5년간 품고 살았던 원망 대신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보니 그동안의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한편 민주의 차에서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내 다리가, 내 다리가. 민주는 에어백 덕분에 즉사는 면했지만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다리가 끼어 뼈가 부러진 상태였어요. 5년간 거짓으로 연기했던 바로 그 다리가 진짜로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현장으로 뛰어와 태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차에 갇힌 채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나부터 꺼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LK그룹 회장이야. 하지만 경찰은 민주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민주 씨,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뭐? 현행범이라고? 이건 사고야, 사고. 민주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리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말에 민주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민주가 연기로만 꾸며냈던 장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고스란히 돌아온 인과응보였습니다. 한편 중환자실로 이송된 태주는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수혈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희귀혈액형이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진이 팔을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어요. 제 피를 쓰세요. 제가 아들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우진의 팔에 바늘을 꽂았어요.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와 아버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우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윤희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두 손을 꽉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5년간 원망했던 전 남편이 자신들을 구하려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긴 밤이었어요. 체열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가운데 우진의 팔에서 뽑힌 붉은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핏줄은 벽을 타고 수술실로 이어져 태준에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5년간 단절되었던 부자의 시간이 혈관을 통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간호사가 우진에게 말했지만 우진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피가 아버지를 살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윤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켜진 빨간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태준과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수줍게 웃으며 꽃을 건넸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진이 태어났을 때 태준이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5년 전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변한 태준의 눈빛, 불륜녀라며 퍼부었던 모진 말들, 그리고 우진과 함께 쫓겨나던 그날 밤의 비바람까지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켜줬구나.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다른 층 병실에서는 민주가 병상에 누운 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수갑까지 찬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5년 전 불륜 조작 사건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입을 꾹 다물고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는 민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LK그룹 박민주 사모님이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화면 속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병원복 차림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었어요. 이틀 후 새벽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꽂힌 링거줄과 각종 의료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우진의 따뜻한 온기였어요. 우진아. 태준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우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어요. 이거 새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이런 종이 조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혈육의 정보다 뜨거운 게 어디 있겠어. 네가 내 아들인 건 진작 알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윤희가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당신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니 죽어서 도망갈 생각은 마. 윤희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 어린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지팡이를 짚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태준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다리는 내가 치른 죗값의 훈장이야. 태준이 우진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반면 감옥 독방에 수감된 민주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나는 LK그룹 회장이라고. 민주가 철창을 잡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하고 병든 처지가 바로 자신의 운명이 된 것이었어요. 한편 우진은 태준의 변호인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저지른 경영 실책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합니다. 우진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LK그룹의 정상화 작업도 우진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병원 정원에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태준을 우진이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고 옆에서는 윤희가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이제 좀 사람 같네. 윤희가 태준에게 사과 조각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태준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윤희야. 우진아. 세 사람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원에 핀 꽃들처럼 이들의 관계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교도소 독방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민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창살 너머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파티 준비는 다 되었나요? 민주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환청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사모님, 드레스가 너무 예쁘세요.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민주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편 강원도 산골의 작은 농가에서 태주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양복 대신 낡은 스웨터를 입은 채 지팡이를 짚고 텃밭으로 향했어요. 올해 고추가 잘 됐네. 태준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이 이제는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우진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우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라고 불러야죠. 우진이 말을 고쳐했지만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태주는 그런 우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마루에 앉아 장기를 두는 부자의 모습은 평온했습니다. 우진이 졸수를 두자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도 성급했는데 아직도 그러네. 그때 기억이 나세요? 우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아빠라고 부른 날. 태준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들을 들고 있었어요. 또 라면만 먹고 있었구나. 윤희가 태준을 나무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태준과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주 찾아와 돌보아 주었어요. 둘 사이에는 부부도 남남도 아닌 묘한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진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우진 옆에는 단아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태주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며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우진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태준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진의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특히 웃을 때 모습이요. 그 말에 태준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정말 그런가? 태준이 우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태준은 마당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잃었구나. 태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태준이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불편한 다리와 이 소박한 밥상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야. 그때 윤희와 우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윤희가 태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이에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우진도 아버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태준의 다리에 남은 수술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진도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흉터 위에 얹어진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태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위로였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세 사람의 뒷모습이 실루엣처럼 그려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 이제는 살아온 증거가 되어 주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농가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별이 뜨는 밤하늘 위로 사라져 갔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채워진 나날들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민주 같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죠. 하지만 태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태준의 절뚝거리는 다리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픈 기억과 후회가 있죠.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화려한 성공보다는 소박한 밥상에서 나누는 웃음이, 거창한 사랑 고백보다는 묵묵히 반찬을 챙겨주는 마음이 더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짜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돌아온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